닥터큐 능원하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단순한 허리 근육통도 있지만 만약 척추를 타고 내려온 듯한 허리 통증이 느껴진다면요.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메디포커스에서는요. 계속해서 젊은 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척추뼈와 척추뼈를 연결해주는 강한 연결 조직이며 체중 부하 시에 척추뼈 사이에 충격 흡수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퇴행성 변화나 외상으로 인해 디스크 안의 수액이 외부층의 섬유륜 틈으로 밀고 나와 그 주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신경을 자극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탈출한 디스크는 척추 내 신경을 압박하여 엉덩이, 다리, 허벅지, 장단지 등의 방사통을 일으키고 감각저하, 근력 약화를 유발합니다. 또한 허리와 엉치 부위의 통증이 심할 경우 자세를 바꾸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간판 탈출증은 요통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요통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진찰과 방사선 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진찰에는 하지 직거상 검사가 있는데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편 상태로 다리를 들어 올려보는 검사로 추간판 탈출증 환자는 다리가 당기고 통증이 유발됩니다. 근력 약화와 감각 이상, 반사작용의 이상이 발생될 수 있어 간단한 진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로 추간판 탈출의 간접적인 소견은 관찰이 가능하고 CT, MRI로 신경압박 부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척추관 조영술,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보통 수술적 치료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마미 증후군으로 대소변 장애 및 하지 장애가 진행되는 경우, 점진적으로 운동 기능이 악화되는 경우에 시행하는데요. 최근에는 척추 내시경을 통해 채소 침습 수술법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80에서 90%는 비수술적 치료로도 증상이 좋아집니다. 매우 심한 통증, 마비가 동반된 경우를 제외하면 2, 3주간의 비수술적 치료로 많은 환자들이 호전될 수 있고요. 이런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적 신경차단술, 경막의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하는데요. 신경차단술은 압박이나 마찰이 있는 신경 부위에 약물을 투여하여 염증을 줄여 통증을 줄여줍니다. 이 시술법은 국소 마취와 짧은 시술 시간으로 바로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수술 시행 후에도 환자의 10에서 40%는 여전히 통증을 느끼고 활동에 제한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는 근력과 근지구력의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요인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약화된 척추 주변 근육들은 척추의 불안정성과 기능을 약화시켜 요통의 강도를 높이고 재발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수술 후 운동요법과 도수치료를 이용한 적극적인 재활 프로그램 등이 통증의 재발을 예방하고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 정상생활로의 복귀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 비만 등으로 인해 허리 근육이 약해져 척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나 디스크 탈출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체중 1kg를 감량하면 척추에 부하되는 하중 5kg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 질환에 있어 체중 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은 요통이나 자골신경통의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따라서 금연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는 의자에 오래 앉아 있거나 주로 바닥에 앉는 습관이 척추에 무리를 줘서 빠른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척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주변 디스크 관절을 쓰는 범위가 줄어들고 척추 부하가 줄어들어 퇴행성 변화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평소 권장하는 운동은 가볍게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등산 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허리 운동을 하는 것이 요추 및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틀니나 브릿지 같은 기존 방법보다 기능 면에서 뛰어난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성공적인 임플란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치과 보철과 전문의 장형민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보철과 전문의 장현민입니다. 네, 사실 그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많이 빠지듯이 네. 치아도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치아가 맞습니다. 빠진 채 방치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되죠? 예, 사실 앞니가 빠지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바로 오십니다. 그렇죠. 사회생활이 힘들고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사실 어금니가 음식을 씹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이지만 어금니가 하나, 두 개 정도 없다고 해도 사실 음식을 못 씹거나 밥을 못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에 가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치과가 무섭기도 해서 치과에 이제 오시지 않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날 보면 이제 내가 치아를 잃어버렸었나라고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치아가 빠진 채로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치아들은 이렇게 보통 나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들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어깨를 걸고 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치아가 하나 빠지게 되면 이렇게 빠져 있는 공간으로 양 옆에 치아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치아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다음에 맞닿았던 치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거나 이러면서 치열이 흐트러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변부로 음식물이 끼면서 잇몸 염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전 엑스레이로 좀 할 네, 수 전 있을까요? 사진 한번 보면서 자세한 예. 설명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요 엑스레이에서는요, 네. 한 5년 전쯤에 이제 치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치아를 발치하신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이렇게 하시고 한동안 치과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5년 만에 저를 다시 만나게 되고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치아가 앞에 있던 치아는 뒤쪽으로 밀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음식물이 자주 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잇몸 염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뒤 치아를 뽑았던 5년 전 상황에서는 이 치아는 충분히 건강한 치아였는데 불과 5년 만에 이제 뽑아야 되는 걸 생각할 정도로 나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위에 있던 치아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이렇게 치열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 그대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수복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그 치열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거나 임플란트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사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치아 빠진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면은 이제 그 치아를 잡아주고 있던 잇몸뼈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치아들이 있는 곳에는 잇몸뼈가 상당히 두껍게 남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아가 빠진 곳에서는 잇몸뼈가 이제 없어지면서 매우 얇게 남아 있게 되죠. 그리고 뭐 보시는 것처럼 치아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서 잇몸 염증도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잇몸뼈가 많이 흡수된 상태에서는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사용하시는데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늦어지기 전에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너무 늦어지기 전에 네.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빠진 치아 개수에 따라서 좀 치아 어떻게 보면 치료법이 좀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치아 빠진 개수에 따라서 좀 네.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한 개의 치아나 혹은 소수의 치아가 이제 상실된 경우에는 이제 그 빠진 치아만큼 임플란트를 심어서 거기에 치아 모형을 달아서 수복할 수 있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수복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없는 네. 곳에 일을 해놓고 하는 방법이죠. 임플란트가 어려운 경우라든가 임플란트를 아직 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양 옆에 있는 치아를 깎아서 씌우면서 중간에 가짜이를 달아서 만들어 넣는 브릿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수복을 많이 하였습니다. 브릿지는 사실은 멀쩡하던 치아를 깎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리한 치료 방법이긴 한데요. 네네. 하지만은 그 치아가 그 치아를 빠진 상태로 많이 방치해가지고 인접한 치아들의 치열이 많이 흐트러진 경우에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브릿지를 해서 흐트러진 치열과 틈을 같이 수복해주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그럼 여러 개가 빠졌을 경우에는요? 예, 여러 개의 치아가 빠졌을 때는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서 수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 형태로 이제 유지되고 있는 부분 틀니를 사용해서 수복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틀니가 남아있는 치아와 그다음에 잇몸에 힘을 가해주기 때문에 잇몸이 눌린다거나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치아들의 과부하가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없던 곳에 치아를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존 치아들에 걸리고 있던 여러 가지 부하들을 같이 나눠주겨서 기존 치아에 걸리고 있던 과부하를 해결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사실 주변에 근데 치아가 다 빠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예 윗니가 없든가 아랫니가 네네. 없던가. 이럴 때는 어떻게 틀니를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사실 요새는 이제 그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전체 이가 없는 곳에 모두 임플란트를 심어서 치아를 수복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신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전체 틀니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위턱의 틀니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좀 거부감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턱의 전체 치아를 상실하신 경우에는 전체 틀니를 하시고 사용하는 데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제 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틀니 크기 자체도 작아지게 되고 틀니를 잡아줄 수 있는 뼈의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래 틀니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적응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식을 씹을 때 틀니가 자꾸 이렇게 달아난다고 하시고, 네네네. 자꾸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잇몸이 눌려서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덜거덕거리기도 문제- 하고요. 나중에 되면은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임플란트를 2개 혹은 4개 정도 심어가지고 그걸 이제 똑딱 단추 형태로 이제 연결을 해서 틀니가 기능을 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하면 이제 보다 더 이제 잘 사용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 치아만큼 좀 제일 좋은 게 임플란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임플란트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인공치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음식을 씹는 역할을 하는 보철물이 있습니다. 예, 보철물은 우리가 그냥 치아를 깎아서 씌울 때 사용하는 것과 거의 형태가 비슷합니다. 이 치아 보철물과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치근 모양 인공치근을 연결해주는 부품이 지대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음식을 씹을 때 가해지는 힘은 보철물을 통해서 지대주로 전달이 되도록 하고요. 지대주에서 다시 인공치근으로 힘이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인공치근은 주변에 있는 잇몸뼈에 이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설명 들어보니까 나무 심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네. 비슷한 그래서 면이 이제 있죠. 뿌리를 단단하게 잘 심고 그나온 다음에 이제 나무 위에 줄기까지 이제 구조물을 그렇죠. 만드는 하는 것 거라고 같은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 과정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이가 없는 부분에 임플란트 심을 부분에 잇몸을 열어서 이제 뼈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 뼈를 노출을 시키고 이때 남아 있는 염증 조직이나 혹은 주변 치아에 치석들이 남아 있다면 이 과정에서 같이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수술 부위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부위에 드릴을 이용해서 조그맣게 구멍을 내는데요. 요거는 남아 있는 잇몸뼈의 두께와 그다음에 식립할 임플란트의 두께에 맞춰서 적당한 크기로 이제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선택한 임플란트를 조심스럽게 이제 골라서 그 해당 부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데요. 네네네. 이때 중요한 것이 그 임플란트와 뼈가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무한정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이 좋은 건 아니고요. 적정한 수치대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뼈가 지나치게 딱딱하신 분들도 임플란트의 실패가 상당히 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이제 뼈가 없는 경우만 생각하지만 사실 너무 딱딱한 경우에도 사실 임플란트 성공률이 조금 나빠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네. 그다음에 뿌리가 심어진 거네요. 네, 예, 2개를 심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잘 나을 수 있도록 잇몸을 잘 닫아줍니다. 실제로 임플란트가 뼈와 잘 붙을 수 있도록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기다려준 다음에 지대줄을 연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없어진 치아 형태에 맞춰서 보철물을 제작한 다음에 이 보철물을 지대주에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하면
이제 끝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 과정 영상으로 보면서 설명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를 한번 비교 분석한다면요? 네. 예. 사실 네.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자연치만큼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다만 이가 빠졌을 때 다른 어떤 치료 방법보다는 임플란트가 가장 치아에 가까운 방식으로 수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추천드리는 건데요. 네네. 일단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잇몸뼈와 결합되는 방식입니다. 자연 치아 같은 경우에는 질기고 단단한 치근막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임플란트는 뼈와 다이렉트하게 붙어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를 나타내냐면 치아는 우리가 힘을 줘서 흔들어 보게 되면 건강한 치아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흔들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흔들림은 치근막을 통해서 바로바로 우리 뇌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을 살짝 씹는다 하더라도 이 머리카락이 씹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치아는 대단히 예민하거든요. 이 예민함은 결국 치근막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가 움직이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감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그런 구조물이 없고 임플란트가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는 뼈의 변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힘을 줘야지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플란트로 수복을 해드리고 나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말씀하시는 불편감 중에 하나는 내가 음식을 제대로 씹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씹는 맛을 못 느끼겠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자연 치아는 치아 주변으로 까만색 선이 보이게 됩니다. 이 선이 치근막에 있는 선이고요. 임플란트는 그러한 구조물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임플란트와 또 자연 치아를 찍은 또 사진이 있는데요. 네. 예.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가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상실된 치아 되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설명 계속해서 들었는데요. 오랜 시간 방치돼서 치조골이 상할 대로 상한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윗니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공간이 있어가지고 예, 예. 임플란트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 어떻습니까? 사실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네. 잇몸뼈가 점점점 없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위턱뼈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이 그 잇몸뼈를 상당히 좀 많이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상악동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머리뼈에 위턱뼈에 있는 구조물인데요. 코 양 옆에 있고 아래쪽 바닥은 잇몸뼈 있는 부분에 있고 위쪽으로는 눈 아래쪽 공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간이 평소에는 그냥 우리 잇몸뼈 있는 곳에서 이제 딱 멈춰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를 한번 보시면요. 네. 그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 건강하고 치아가 모두 있는 분들 경우에는 상악동 바닥이 잇몸뼈의 가장 이제 윗부분에 이제 걸려 있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잇몸뼈의 공간이 충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하나 빼게 되면요. 네. 이제 어금니를 빼고 나서 좀 오래되면 그 상악동 바닥이 이제 조금씩 내려오게 됩니다. 상악동 바닥이 내려오게 되면서 그 잇몸뼈를 이제 점점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위쪽에서부터도 조금씩 흡수가 되고 아래쪽에서부터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잇몸뼈가 부족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최소한 한 10mm 정도의 잇몸뼈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 4, 5mm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 개의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여러 개의 어금니를 상실하신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상악동이 이제 내려오고 그다음에 잇몸뼈의 흡수가 많이 진행돼서 잇몸뼈의 두께가 한 2mm, 3mm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임플란트를 함부로 심기가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상악동 바닥을 위쪽으로
올리면서 이제 뼈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상악동 거상술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상악동 바닥을 위로 올리고 충분히 뼈 이식을 하게 되면요, 이제 뼈가 충분히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상악동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식한 뼈가 제대로 이제 뼈가 될 수 있는지에서 좀 궁금함이 있으실 텐데요. 상악동은 뼈로 만들어지기 상당히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식한 뼈들이 뼈로 바뀌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동 바닥을 올리고 뼈를 이식한 다음에 이 뼈들이 충분히 굳고 나면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제 수복을 하는 것이죠. 네. 자, 보여드리는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주염으로 임플란트 시술하기 좀 무리가 있다. 이러면 뼈 이식을 동반한 상악동 거상술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사실 인공뼈가 이렇게 단단하게 붙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네. 그렇죠. 시간이 네. 좀 오래 걸립니다. 네. 사실 상악동 거상술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기 뼈가 1에서 2mm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네.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서 이제 뼈를 상당히 많은 양을 집어넣게 되면 이 뼈들이 단단히 고정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악동 같은 경우에는 뼈로 둘러싸여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통은 옆 벽에 조그만 창문을 내서 네. 그를 통해서 이제 바닥 부분을 들어 올리게 되고요. 네. 그 사이 공간으로 이제 잇몸뼈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아물도록 이제 잘 꾸며주게 됩니다. 이렇게 뼈를 이식하고 나서 보통은 한 4, 5개월, 길게는 1년까지 기다려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뼈가 굳은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지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도 이 임플란트와 그 이식한 뼈들이 잘 붙을 수 있도록 4개월 이상 좀 기다려 보는 것이 저 일반적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게 지금 임플란트가 신입된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계속해서 다음 자료 보면서 좀 설명 이어갈까요? 상악동 쪽의 이제 옆벽을 통해서 이제 네. 조그만 창을 뚫어 가지고서 이제 뼈를 이식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네. 경우는 보통 이제 잇몸 뼈가 두께가 이제 1에서 2mm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을 때 이럴 경우에 이제 보통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통은 임플란트를 바로 심는 것보다는 뼈 이식을 먼저 해서 한 4, 5개월 정도 기다려 보고 그래서 뼈가 충분히 만들어지는 걸 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는 방식으로 이렇게 스테이지별로 나눠 가지고 시술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좀 맞춤으로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네네. 그리고 다음 이제 자료 볼까요? 만약에 이제 뼈가 어느 정도 좀 있으셔가지고 네네네. 그 이식할 뼈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동시에 상악동 거상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옆 벽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임플란트를 심을 때 그 드릴로 구멍을 뚫어놓은 부분을 통해서 이제 뼈 이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시술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좀 단순하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눈에 보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네.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네. 손실됐거나 상실된 치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서는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니고요. 저희 남편이요. 아, 네. 앞니 두 개가 흔들려요. 네네. 갖고 스케일링하러 갔더니 치과에서 임플란트나 아니면 브릿지를 해야 된다고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요. 네. 남편이 또 영업직이라 이빨이 앞니가 없으면 또 고민이고 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결정을 네. 아직 못해서요. 많이 이렇게 임플란트나 브릿지 이 두 네. 가지를 이렇게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맞습니다. 될까요, 원장님? 일반적으로 앞니 같은 경우에는 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가 상당히 좀 이제 치아를 뽑고 나서 이제 얇아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 그래서 이제 시술 과정에서 뼈 이식을 상당히 좀 동반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영업직이시고 앞니기 때문에 이제 이가 없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뼈가 상당히 좀 튼튼하시다면 이제 네네네.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바로
임시 치아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서 달아놓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네. 이제 뼈가 좋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뼈가 안 좋은 상태라면 이렇게 바로 보철물을 만드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면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제 앞니 쪽이고 영업직이시고 그다음에 빠르게 치료를 좀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물론 뭐 인접치들이 건강하다는 전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앞니 쪽은 브릿지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듯이요. 뼈가 튼튼하다면 임플란트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브릿지가 나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물론 이제 전화상으로는 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뼈가 튼튼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네, 임플란트나 아니면 브릿지 둘 중에서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한 좀 젊어서 뼈가 좀 튼튼하다면 임플란트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네.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이 점 충분히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한 치주염으로 치아를 살릴 수 없는 경우라면 네, 발치 후 식립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시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다들 다 이렇게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잇몸 염증이 심해서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에는 좀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즉 염증이라는 건 결국 세균이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세균들이 만든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 네. 임플란트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많이 없어진 상태라면 그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상당히 좀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조금 발치하고 나서 3개월 혹은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충치에 의해서나 아니면 외상에 의해서 치아가 이제 부러져서 이제 발치를 하는 경우에는 잇몸뼈가 튼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발치를 하면서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예. 만약에 아까 전화 주신 분이 잇몸뼈가 튼튼하다 하면 발치 후 바로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 그러니까 치주염이 심하지 않고, 네네네. 그러니까 경도 정도의 치주염이고, 그다음에 이제 뼈가 자기 잇몸뼈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라면 발치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잇몸뼈에 기대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진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치아를 발치를 하고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사실은 이제 치아 뿌리가 있었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에 바로 이제 임플란트를 그대로 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뼈에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 원래 있었던 부분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빈 공간에다가는 이제 뼈 이식을 통해서 이제 채워 넣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짧게는 한 2~4달에서 길게는 한 5~6개월까지도 이제 그 치료 시기를 좀 이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임플란트 좀 약간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또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사실 임플란트의 부작용으로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불만을 듣게 되는 거는 네네네. 사실 주변으로 이제 음식물이 많이 낀다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씹는 느낌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까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네. 이제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고 자연 치아는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음식물을 씹을 때 이제 그 치아와 임플란트 사이 공간을 이제 많이 끼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를 뽑고 나게 되면은 이제 잇몸이 앞쪽 면, 뒤쪽 면, 그다음에 이쪽 면들이 이제 서로 좀 다르게 뼈 흡수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은 잇몸이 되게 높고 어느 쪽은 잇몸이 낮은데 이런 부분을 수복을 할 때 지대주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이 지대주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똑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걸 쓰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잇몸 속에 파묻히게 되고 어떤 부분이 잇몸 밖으로 나오게 되고 해서 사실은 좀 이상적인 그런 수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음식물도 훨씬 더 많이 끼게 되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잇몸 형태에 맞춰 가지고서 그러니까 환자분 개개인의 잇몸 상태에 맞춘 맞춤형 지대주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이런 현상을 조금 더 이제 줄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맞춤형 지대줄을 이용했을 때 예. 어떻게 또 보철이 수복이 되는지 한번 사진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네. 예, 그 맞춤형 지대줄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사실 자연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10mm 정도, 그러니까 1cm 정도까지 되고, 근데 자연 치아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상당히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한 치아의 폭이 10mm라면 치아 뿌리의 폭은 한 8mm 이상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임플란트는 그 구조적인 형태상 5mm 혹은 6mm 이상 크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치아 크기의 그 치아 폭과 임플란트 크기의 차이를 이제 보상해 줄 수 있는 구조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맞춤형 지대주가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잠시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점이 안녕하세요. 궁금하신가요? 저는 임플란트를 했는데요. 네네네. 해가지고 한 6년 그 정도 됐는데 또 그게 빠져가지고, 아, 그 임플란트가 빠졌어요. 예, 빠져가지고 또 이빨 그 임플란트 심은 걸 또 다 뺐어요, 세 개를. 아, 네. 그러고 뭐 한 1년 정도 기다리다가 지금 새로 했는데요. 네네. 근데 자꾸 이 몸에서 피가 나요. 아, 그렇군요. 지금 임플란트를 이미 하셨는데 또 빠져가지고 또 다시 하셨거든요. 네, 피가 왜 다시 날까요? 네네. 네? 일단 피가 난다라고 하는 거, 잇몸에서 네. 피가 난다고 하는 거는 잇몸 염증이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시고 6년 정도 지나셔서 임플란트가 빠져서 그걸 이제 다 제거를 하고 다시 심었고, 그러고서 이제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잇몸에서 계속 좀 피가 나서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건데요. 사실 아무 이유 없이 이제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경우도 저도 이제 겪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잇몸이 붓고 하는 과정을 먼저 지나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치아가 이제 뽑히게 되는 것과 비슷하게 잇몸 염증이 좀 과도하게 진행되는 건데요. 그 잇몸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를 잘 안 닦았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네네네.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게 그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 전신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이제 잇몸 염증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물론 이제 이를 잘 닦아주시고 그 관리를 하시고 치과에 좀 더 자주 내원하셔서 관리를 받는 것이 일단 1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신 건강을 좀 좋게 유지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전화상으로는 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점 잘 참고하셔서 치료를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렇게 수술을 받았어요. 임플란트 네네네. 수술이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떠한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사실 임플란트 수술 후의 주의사항은 발치 후 주의사항과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이를 뽑은 곳 주변을 조금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꺼즈를 충분한 시간 동안 물고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혈이 되도록 해야 되고, 붓기가 너무 심하지 않도록 냉찜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입솔질은 하지 마시고요. 그 옆에 있는 치아들까지만 열심히 이제 칫솔질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이 나온 것은 끝까지 좀 다 드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상태를 컨디션을 좀 좋게 유지해야지 이제 그 회복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술, 담배는 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네.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충분히 좀 쉬어주시고, 그다음에 뭔가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치과로 바로 이제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장영민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 식립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어깨 관절 질환을 주제로 전문의 함께하는 자세한 상담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